제 손은 공들여 장식한 식탁 위로 펼쳐지는 혼돈을 지켜보며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공들여 달아놓은 크리스마스 조명은 이제 제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얼굴들 위로 비난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배신하고 제 영혼을 짓밟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창백해졌고 우리 집 현관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초대한 사람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파괴할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자비로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순간을 위해 6주 동안 계획을 세운 사람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독을 삼키며 버틴 6주였습니다. 저를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진실을 모르는 척 연기했던 6주였습니다. 저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게 어른스럽게 행동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남편 옆에 서 있던 여자, 즉 그가 크리스마스 가족 저녁 식사에 꼭 초대해야 한다고 우겼던 소중한 옛 연인은 밖에 내리는 눈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받은 손으로 입을 가린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진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 나갔군요. 이 악몽이 진짜로 시작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제 완벽한 삶이 아름다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순간으로 말입니다. 제가 여전히 행복한 결말을 믿었던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월 15일은 우리의 7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던 남자 민준과 결혼한 지 7년이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가평의 호숫가 별장, 밤하늘 아래서 영원을 약속했던 남자 2번의 가슴 아픈 유산을 겪을 때 제 손을 잡아주며 언젠가는 꼭 온전한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맹세했던 남자였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구이와 미역국 그리고 정갈한 반찬들을 준비하며 기념일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제 갈색 눈동자를 더 깊어 보이게 한다고 칭찬했던 에메랄드 그린색의 새 원피스도 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우리 집 곳곳에 촛불을 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주방 카운터 위에 있던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원래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급박하게 울리는 진동 소리에 왠지 모를 불길함이 느껴져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SY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습니다. 지난 주말 생각이 계속 나 언제 또 볼 수 있어. 그 여자한테 말했어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들고 있던 와인병이 미끄러졌지만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겨우 잡았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거세게 뛰었습니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닐 거야. 분명 합당한 설명이 있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너무나 역겨워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메시지들이 로딩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올리며 마치 염산이 피부에 닿는 듯한 고통스러운 단어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 손길이 그리워. 그녀는 나만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함께 해야 해.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답장이 보였습니다. 알아. 노력하고 있어. 2번째. 유산 이후로 아내가 너무 약해져 있어서 적당한 타이밍을 찾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원하는 건 너야. 휴대폰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화강암 조리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식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켠 촛불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우리가 만나기 전 3년 동안 그가 사귀었던 여자였습니다. 그가 제게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완전히 플라토닉한 관계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가끔 그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도 제가 별 생각 없이 넘겼던 그 여자였습니다. 대화 기록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더러운 대화는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심야 문자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속삭이던 6개월. 제가 갖지 못한 아이들 때문에 집에서 울고 있을 때 남편이 야근한다고 믿었던 그 시간에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란제리를 입은 소연, 호텔 방처럼 보이는 곳에 있는 소연. 아무것도 입지 않은 소연의 사진들, 밑에는 기다리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기념일에 가자고 했을 때 민준이 지겨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진 속 날짜는 10월 8일,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민준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있던 위치에 정확히 돌려놓았습니다. 이제 제 손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차가운 무언가가 제 안에서 형성되어 공포와 고통과 분노를 얼려버렸습니다. 그것들을 없앤 것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 얼음 속에 가둬둔 것입니다. 민준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어깨에 물방울이 맺힌 채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19살 때 저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그 환한 미소가 이제는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뺨에 키스하며 냄새가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제 피부에 닿는 그의 입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결혼 기념일 축하해 여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는 제게 심플한 금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가 소연에게는 더 비싼 것을 사주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자리를 가졌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증오했습니다. 그녀를 만졌을 그의 손이 제 몸에 닿는 것이 역겨웠습니다. 그가 속삭이는 사랑한다는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제 결혼 생활의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그들의 대화 캡처를 전송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뒤져 호텔과 레스토랑 결제 내역을 찾아냈고 그가 소연에게 제 목걸이보다 2배나 비싼 팔찌를 사준 보석상 영수증도 찾아냈습니다. 저는 박 형사라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전직 경찰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지만 제 사정을 듣고는 연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용은 비쌌지만 제게는 저축해둔 돈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일주일 동안 민준을 미행했습니다. 그가 수집한 증거는 완벽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영상, 민준이 회의 중이라고 거짓말했던 시간에 통화한 내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는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카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며 지우 씨,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소연의 SNS 게시물 출력본이 있었습니다. 친구 공개로 설정되어 있어 제가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소연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캡처 내용에는 드디어 그가 프러포즈했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와 결혼하게 되어 믿기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건 소연 어머니의 댓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위, 될 사람을 빨리 보고 싶다며 일요일 저녁에 데려오라고 썼습니다. 가족들도 약혼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연은 유부남과 약혼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소연의 신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전 여자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 상담 치료사였고 특히 부부 상담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직업 윤리와 건강한 관계에 대한 논문도 썼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여자가 건강한 관계 전문가라니 이 끔찍한 아이러니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소연이 말하는 약혼자가 민준이라면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민준이 저를 버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먹던 케이크가 목구멍으로 넘어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반지는 아름다웠습니다. 민준과 제가 더 큰 집을 사려고 모으던 돈을 그가 그녀를 위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형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의 지난 6개월간의 동선과 제가 제공한 일정을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6월 15일을 가리켰습니다. 그날은 제가 두 번째 유산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피를 흘리며 죽음의 공포에 떨던 그날. 민주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 형사가 보여준 CCTV 사진에는 오후 2시 47분 민준과 소연이 신라호텔에 체크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는 그녀와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박 형사가 제 손을 잡아주며 숨을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박 형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자료를 챙겼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끔찍하지만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11월 1일 민준이 평소와 다른 들뜬 모습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좀 다르게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씁쓸함을 삼키며 누구를 초대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대학 동창인 소연을 우연히 만났다며 그녀가 외롭게 지내고 있으니 초대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마치 해결해야 할 장애물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와 내연녀가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거나 증거를 던지는 대신 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당연히 초대해야 한다고. 크리스마스 정신은 나눔과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도하며 제 손을 잡고 당신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신이 파멸할 때까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서재로 올라가 소연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약혼했음을 알게 되었지만 약혼자는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해커를 고용해 그녀의 디지털 일정에 접속했습니다. 1월 15일. 일정에 가족들에게 약혼자 소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대상은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메일을 해킹해보니 김도현이라는 의사가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연의 약혼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온 지 얼마 안 된 소아외과 의사였습니다. 소연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의사인 도현과 약혼하고도 민준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1월 15일이 2주 남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김도현 의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의 약혼녀 소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메일을 씁니다. 소연에게 민준이 누구인지 물어보세요. 10월 8일, 15일, 22일에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증거를 원하면 답장을 주세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연 의사는 3시간도 안 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냐고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사진과 문자 내역을 보냈습니다. 3일 후 그에게서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소연에게 따졌지만 그녀는 미친 전 여자친구가 꾸민 짓이라고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민준의 법적 아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이 소연을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했으니 당신도 와서 진실을 밝히자고 말입니다. 4일째 되던 날 도연 의사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김도현 의사와의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파티의 상세한 시간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도연 의사는 놀란 척 연기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연기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몇 주는 비현실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마치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완벽하게 대사를 읊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소연의 초대를 허락하자 안심하고 계속 그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연이가 추천한 식당이라거나 소연이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라며 끊임없이 저를 시험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정말 잘 됐네요라며 태연하게 받아쳤습니다. 언니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마스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남편이 옛 여자친구를 초대했다고 하자 언니는 당장이라도 쫓아올 기세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언니를 진정시키며 다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니가 이 사실을 알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23일 민주는 동료 송별회라며 늦게 들어왔지만 사실 소연의 집에서 밀회를 즐기고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민주는 발리 여행권을 줬고 소연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롤렉스 시계를 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그에게 똑같은 시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트리 밑에 둔 제 선물 상자를 열어 시계를 빼내고 그 안에 이혼 서류 뭉치를 넣었습니다. 은색 리본으로 예쁘게 다시 포장해 두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언니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조카들을 안아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최고급 본차이나 그릇과 크리스털 잔을 꺼냈습니다. 8개의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민준이 왜 7명이 아니라 8명이냐고 물었을 때 저는 깜짝 손님을 위한 전통이라고 둘러댔습니다. 9시 반에 도현 의사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는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신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크림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녀와 민주는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언니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악수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9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연극 같았습니다. 민주는 저와 소연 사이에 앉아 가족과 아내를 위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소연은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보며 건배를 따라 했습니다. 언니가 소연의 직업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가정상담 치료사라며 부부간의 신뢰 회복을 돕는 일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비꼬듯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냐고 물었고 소연은 뻔뻔한 이론을 늘어놓았습니다. 9시 35분이 되자 저는 디저트를 확인하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연 의사에게 들어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깜짝 선물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더 초대했거든요.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김도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훤칠하지만 슬픔과 분노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소연을 보며 안녕 자기야 놀랐지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준을 앉히고 도현 의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소연 씨의 약혼자 김도현 의사입니다. 다들 소연 씨가 약혼한 줄 모르셨죠? 방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소연을 보며 약혼이란이라고 물었고 소연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 의사가 거짓말 그만하라며 소연이 두 남자와 잤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보며 당신 다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0월 15일. 우리 결혼 기념일부터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샤워할 때 문자를 봤거든. 언니가 벌떡 일어나 민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내 동생을 두고 바람을 피워. 그리고 그 여자를 우리 가족 식사에 초대해 민준은 변명하려 했지만 도현 의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6개월간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정해 주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최소 1년은 넘었을 거라고 말하며 그들의 더러운 문자 내용을 큰 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 기억해 저는 모두에게 그날이 제가 유산으로 입원했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소연이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잃고 피 흘릴 때 너는 이 여자랑 뒹굴고 있었지. 언니는 경악하며 입을 틀어 막았고 형부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트리 밑에서 선물 상자를 가져와 민준 앞에 던졌습니다. 열어봐.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이혼 서류들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는 고소당했어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소연이 도망치려 하자 도연 의사가 막아섰습니다.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내 소연에게 던졌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 보내는 윤리 위반 고발장이야. 너는 내담자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기 행각을 벌였어. 자격증은 박탈될 거야. 다른 직업 알아봐. 소연이 미친년이라고 욕하자 언니가 나서서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도연 의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를 꺼내 소스 그릇에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끝이야.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도 다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시더군. 소연은 흐느끼며 가방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도현 의사도 민준에게 너는 겁쟁이고 멍청이라며 비난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민주는 자기 집이라고 우겼지만 저는 할머니가 물려준 돈으로 산 내 명의의 집이며 불륜 증거 때문에 너는 빈털터리로 나가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울며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그를 쫓아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의자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날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공정했습니다. 민주는 일주일도 안 되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 변호사인 최 변호사님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우리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소연에게 쓴 호텔비, 식사비, 보석값을 전부 찾아내 청구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낡은 차 한 대와 옷까지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만 챙겨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저는 집과 저축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사과 이메일을 보내고 술에 취해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경찰을 불렀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소연에게 다시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소연 역시 지옥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낸 고발장 때문에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녀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상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자격증은 2년 정지되었고 병원에서는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커리어는 박살났고 그녀는 집을 팔고 부산 본가로 도망치듯 내려갔습니다. 실망한 어머니와 함께 숨어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김도현 의사와는 한 달쯤 후에 이태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우처럼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제가 자신을 구해줬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삶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집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민준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가 쓰던 서재는 제 화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저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조깅을 하고 돌아오는데 낯선 여자가 집 앞에서 있었습니다. 애온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민준과 소연이 자주 가던 한강변 레스토랑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제가 알고 있던 6개월보다 훨씬 전인 1년 반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추가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복수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민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제 변호사는 사실적시에 의한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고 그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1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화실 창가에 서서 서울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니에게서 저녁 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제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남편의 불륜을 따지러 간다는 독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이미 충분히 용감하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캔버스에 붓질을 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는 저를 파괴하지 못했고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폐허 위에서 제가 보란 듯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트를 입고 와인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지옥을 걷고 돌아와 승리의 미소를 짓는 여자.
지우입니다. 제 앞에는 가족과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제가 직접 그려나갈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